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환율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금 작금의 현실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서 원인을 찾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물가 내지 환율 문제가 먼저인가 아니면 기준금리가 먼저냐라는 문제와도 똑같고, 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는 좀 성격이 다른 접근 방법인데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그렇게 논쟁에 실익이 없지만은, 이게 물가 및 환율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준금리의 문제인지는 이건 논쟁의 실익도 있고, 향후 언제쯤 자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출 것인가 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자산 시장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 이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가와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냐, 즉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기준금리가 뒤따라 올라간 거냐,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가느냐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인데, 대부분은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오판이라고 봐요. 우선은 지금 물가 및 환율 문제가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물가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잖아요. 또 시장금리도 그 이전부터 올랐고, 미국은 원래 3월부터야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럼 그 이전에 물가가 안 올랐냐 하면 아니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기준금리 인상한 거예요. 먼저는 물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른 것은 돈을 많이 풀어서 있냐 아니면 다른 데 원인이 있냐, 이것도 지금 우리 유튜브에 내지는 공영방송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와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이 달라요. 그 물가는 그러면 과거에 안 올랐냐는 거죠. 통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때는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으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2009년 이후에는 돈은 많이 풀렸지만은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화폐 유통 속도가 2007년만 하더라도 14배에서 17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 4배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돈을 많이 풀고 또 양극화가 생기면서 가정도 양극화가 생겼고 기업도 양극화가 생겼단 말이죠. 국가 간의 양극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양보다 중요한 거는 화폐 유통 속도인데, 대부분 보는 통화량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물가는 왜 올랐는지, 환율은 왜 오르는지, 시장금리는 왜 상승하는지, 그걸 원인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모든 것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을 보자는 거죠. 채권이 이제 가격 등락이 시장금리 등락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채권 가격이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니냐라는 거죠. 기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또 국가가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된다면, 금융이 부실 채권이 증가된다면 그 경제 주체가 발행한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2020년 시작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될 무렵에 이 부채 상환 능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화됐어요.
정부는 국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왜냐하면 그 정부채 발행을 많이 늘려가지고 가게와 기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때 금리가 낮아지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끌어내리 나온 거죠, 중앙은행이. 근데 어느 날 환경이 바뀌니까 그 원상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마취제 주사를 놔면 뭐 일정 시간은 아프지 않지요. 그런데 마취가 깨어나면 아프지요. 그럼 원위치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인식에 지금 없는 것 같다, 인식이. 채권 가격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면 등락하는 걸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과거 같으면 그랬죠. 근데 지금은 채권 시장도 자율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금리 차도 엄청나고, 또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국가도 많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국가 아르헨티나죠. 시장 금리 오르고 그 이전에는 물가가 먼저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즉 시장 금리가 상승하니까 기준금리를 뒤따라 올리고, 그런 어떤 그 현상,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지. 물리학적으로 보면 자연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시장 기능에는 맞지 않다.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거는 뭐냐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냐, 아니면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물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최근 2020년 이후를 놓고 보면 물가에 먼저 문제가 생긴 거죠. 혹자는 이걸 돈을 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돈 푼 거로 얘기하면 그 돈이 풀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물가는 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거래해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금값도 한때는 그 금본위제도 시절이었죠. 금은 공급이 안 되는데 돈만 풀리는 경우는 금본위제 특성상 그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물가도 금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물가도 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해요. 풀린 돈이 작게 풀렸더라도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금융회사가 그 화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신용 창출을 하면 보는 통화가 작더라도 얼마든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는 통화는 그저 240조인데 총 통화는 3,700조, 800조 된단 말이죠. 15배 많다라는 거죠. 그건 누가 만들어낸 돈이냐? 금융회사 등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든 돈이 아니고, 즉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시중은행과 경제 주체들이 이해가 일치돼 가지고 신용 창출을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통화량하고 관계없다. 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용 창출 배수도, 그건 어디까지나 교과서 이론이지.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신용 창출은 보는 통화량의 뭐 15배, 20배도 창출이 가능해요. 지준율이 예를 들어서 7%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이 7%면 그 신용 창출 배수는 거의 뭐 한 서너 배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M2는 막 15배, 20배단 말이죠. 그거는 교과서 이론하고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예를 잠시 들었는데, 기업들이 3년채 회사채를 발행해가 그 단기 성예금하면 M2 증가하는 거예요. 총통화 증가하는 거예요.
또 사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론이라는 거죠. 근본이제서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론이 통했죠. 근데 금융시장이 성장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자산시장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과 그 공동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도 같은 얘기예요.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시장금리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준금리 문제로 접근한다면, 그것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다른 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어렵다 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아래 문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그 정보 아니면 경제 분석을 할 능력의 문제예요. 무능한자 유능한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물가 및 환율 문제와 시장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포유환율연구소가 이 뒤늦게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 하면, 향후 이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이나 주식이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달러 인덱스 구성 국가 구성하는 통화를 보면 유로, 파운드, 그죠?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란 말이죠. 근데 영국 파운드가 미국 달러하고 1대1이 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로화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선진국 그룹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유로화와 지금 구소련에서 독립한 신흥국들이 유로존에 많이 들어와가 있단 말이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도 유로존에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국가들이 유로존에 들어오면 유로 가치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있을 때, 부자들만 있을 때는 모두 다 부자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점점 많이 들어오면 그 집단은 중간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가난해지는 거죠. 환율이 그런 거라는 거죠. 화폐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유로화, 영국 파운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두고 자꾸 기준금리 인상해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는 왜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영국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느냐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바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환율만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과거에 없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부동산이란 말이죠. 금융회사도 가게도 기업도 부동산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가게는 소비력 약화, 가계 실질자산 감소, 그 다음에 가계 실질 소득 감소,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 약화,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 부동산 올인 정책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부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리.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꾸준히 암이 그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채권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그게 이제 물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속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누적이 돼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채권 시장이 그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코스피 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가상자산 가격 하락, 뭐 이런 것이 일반화된 것이지, 이게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멈추면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라는 거죠. 상승할까? 아니면 다른 주가도 상승할까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가 기준금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향후 실패로 한다. 또 기준금리는 경기 후행지수지, 금리 시장에서는 그 후행지수라는 거죠. 뭐가 그러면 선행지수일까요? 시장금리가 먼저라는 거죠. 또 시장금리는 물가가 먼저라는 거죠. 또 환율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기 선행지수를 암기하면 자꾸 이런 것을 오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는 체험했을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시장금리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도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가 당연히 내리고요. 그러니까 한국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 전방위적으로 지속되면서 한국 시장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A등급 채권이 트리플 B로 바뀌고, 트리플 B는 더블 B로 바뀌면서 시장금리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금리를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3월 이후 올해 3월까지도 실패를 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가 이어질 거고, 향후 시장이 살아나는 시기도 또 오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물가 및 환율 문제로 봐야 된다. 즉 기준금리의 선행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시장금리 또 물가 환율이 선행한다는 거죠. 기준금리에. 그러면 그거를 보고 지난해 3월에 부동산 팔고 주식도 조금씩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도 8천만 원 할 때 내다 팔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전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행이 되는 물가,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선행이 되는 물가, 또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 오니까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시장금리, 또 환율이 오르면 시장금리도 오르니까 또 기준금리에 선행하죠. 이런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자산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하고, 이것이 지난 1년간의 어떤 1년의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 상승하잖아요. 또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면 또 시장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가계 실질 소득 감소하니까 소비가 둔화되면서 또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또 상승하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낮아도 물가와 환율은 오를 수 있고 시장금리도 상승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사례도 있고요. 2022년 3월 이전,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지난 1년간 금리 낮았잖아요. 물가는 올랐죠. 그죠? 예? 기준금리는 낮은데 환율도 오르기 시작했고 시장금리도 상승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낮아도 얼마든지 물가 오를 수 있고 시장금리 오를 수 있고 환율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외화예금이 증가하죠. 또 미국으로 자금 이동되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럼 또 시장금리 상승해요.
그러면 환율은 또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또 내리고 주식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죠. 또 2018년처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 내지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요. 뭐 실제로 2018년에는 기준금리를 물가 따지면 지금이 오히려 더 낮아요. 실제 그 물가까지 감안한 시장금리는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 내리고 주식 가격 내리고 채권 가격 내리고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시장금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경제 전문가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책으로서도 한 권이 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지식을 이런 금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한 상태. 그런 분들이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